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20번째 여러분들 뵙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목대로 뇌과학인데, 뇌과학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뇌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는 세상을 뇌 마음대로 조작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물질과 마음인데, 금강경에 해당하는 구절은 두 개의 부분, 무법가득분과 정신선행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법가득분, 얻을 것이 없는 법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금강경에 항상 나오는 투기 때문에 어떻게 볼 때는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짜증낼 일이 아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만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관념을 떠난 선행에서는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기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우리가 A 즉 BA, 시명 A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얻을 것이 없는 법에 대해서는 제11강 제7분 깨침과 설법이 없음에서도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했더니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11강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22강과 별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1강 7분에서는 상보성 원리와 불완전성 정리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실제 사물을, 사물의 참모습을 어느로서 규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라는 건 없고, 천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는 하나의 과정이다. 소위 재무상. 그 다음에 명칭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명칭이란 하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언어는 사물을 규정한다. 규정된 세상은 상의 세계라는데, 이 내용은 오늘 강의에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다음 달 강의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물도 우리가 가유라 부르는데, 가유가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아가 말하기를 명확성과 진리성은 상보적이다. 그래서 이 상보성 원리와 불완전성 정리로서 우리가 사물의 참모습을 언어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제11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20강 22분도 뭐라 그러냐면은, 뇌과학에서는, 오늘이 20강이죠. 오늘은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바로 두뇌가 만든 것이고, 불교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유의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뇌로 해석한다면 바로 두뇌가 만든 것이 이 세상이라는 뇌과학적 견해와 불교 견해는 서로 비교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뇌가 만들지 않은 세상이 있는가. 뇌신경과학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두뇌가 만들었고,
마음 상태가 두뇌 상태인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뇌과학에서 볼 때는 열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개념을 잘 모를 때는 열은 보통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그 입자들의 운동과는 관계없이 별도 현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 열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기체 분자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합친 것이 열 에너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기체 분자의 운동론으로부터 모든 열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듯이 뇌라는 것도 사실 이건 사람이 몰라서 거기다 그런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두뇌 신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전기화학적 상호작용만 설명하면은 그냥 마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현재 신경과학의 주류학계의 의견은 두뇌 신경의 전기화학적 상태로 마음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라는 건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점에서 뇌과학은 우리가 심리학에 한때 유행했던 행동주의와 비슷하죠. 행동주의는 마음의 상태라는 건 빼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행동만 가지고 자극과 반응을 연구하면 된다 하는 것처럼 뇌에서 주어진 자극과 두뇌 신경의 반응만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뇌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주의를 우리 인간 전체의 표현형 대신에 그냥 두뇌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불교는 뇌신경과학과 달리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죠. 그걸 무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만들지 않은 어떤 세상,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뇌과학은 뭐와 같으냐면은 뇌에 대한 그 마음 대신에 뇌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두뇌 신경의 화학 정기적 작용을 연구하는 거니까 과학적 분석을 하면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과학 전기 기술자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빛과 어떤 소리가 나는 것은 바로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기 때문에 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 불교의 깨달음은 예술성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술성은 과학적 분석과는 전혀 다른 거죠. 과학을 모르는 사람도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보고서는 그 예술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으로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전일주의라 부른다면 불교의 깨달음도 그런 것 비교할 수 있으니까 뇌과학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나 상황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은 결국 무의를 체득하는 것인데 무의는 분석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얻을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강의의 초점은 뭐냐면 깨달음의 뇌신경과학적 기반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뒷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의 한계를 생각해보고 또 깨달음도 두뇌가 만드는 어떤 전기화학적 상태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뇌신경과학자의 어떤 견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3분 소위 정심행선부는 최고의 깨달음의 내용을 분석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나 깨달음을 얻으려면 선법을 닦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개정에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개가 없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정해들 수가 없고 정해들지 못하면 절대로 지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사물의 참모습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생활과 선과 하는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야가 있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그 나라는 어떤 뭐 영혼이라든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선법을 닦아야 하고 그다음에 아라는 것은 여기서는 아는 물론 힌두이즘의 아트만을 번역한 것입니다만은 두뇌 신경이 만든 헛개비에 불과하고 계야가 있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 이상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허망한 것에 집착하게 된다. 한번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그런 허망한 것이 나타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물리학이니까 스몰린의 말을 빌려온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없으면 단지 변해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 두뇌가 무슨 장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착시, 옵티컬 일루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두뇌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착시 현상을 통해서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에 그 다음에 그림에 나오겠지만 중심화라 부르는 굉장히 좁은 범위에 있는 것만 또렷하게 볼 수 있고 사실은 거기에 그 밖에는 영상이 잘 맺히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그런데 그거를 우리 두뇌가 처리를 해요.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야가 또렷하지 않은데 또렷하다는 착각을 만들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인간의 망막은 세 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울긋불긋한 온갖 색깔을 다 구분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이 3색을 기준으로 하지만 4색을 기준으로 색깔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색깔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두뇌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중심화, 우리 눈인데 여기에서 이제 빛이 들어가면 카메라 렌즈처럼 들어가면 중심화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만 상이 맺히고 사실 우리가 보통 망막에 상이 맺힌다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상들은 다 흐릿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두뇌 신경에서 그걸 두뇌 신경이라기보다도 이 머리의 꼭대기 뒷부분 이쪽에서 이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기 그 망막을 보면은 세포 여기에 그 간상세포라고 하는 것과 막대기처럼 생긴 것과 원추세포가 있는데 원추세포의 기능은 색깔, 휴먼 아이 헤드 3 kinds of cone이 있는데 그 빨강과 초록과 블루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섞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두뇌가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게 그 원추세포는 우리가 뭘 보냐면 주로 색깔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간상세포라는 것은 명암을 구별해내는 건데, 이것을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이 합동을 일으킴으로써 여러 가지 영상들을 다 그냥 만들어냅니다. 여기는 그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여러분들한테 2016년 12월 강의에서 보여드렸죠. 여기 색깔이 분명히 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볼 때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선입관에 의해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A와 B. 왜냐면 우리 머리는 이 최스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색깔이 다른 것 교차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시작은 같은데 진행됨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두뇌가 만드는 것으로 기억이 날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평행선 아니죠? 근데 이거 평행선이거든요. 이건 평행선 정확하게 자를 재보면 알겠지만 물론 여러분 여기 자 들고 오실 수 없지만은 여기 자를 재보면 정확하게 평행선인데 주변의 환경과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두뇌가 이걸 그냥 삐뚤삐뚤한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두뇌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로 봐야 되죠. 여기서는 요 색깔과 요 색깔은 같은 거고 여기 색깔도 같은 건데 우리 두뇌는 이런 처리를 해버리면 다른 거랑 우겨서 여러분 눈에는 꼭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림은 어떤가요? 뭔가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나요? 네.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여러분 알죠? 이거 움직이는 그림은 아닌데 여러분들 눈에는 움직이는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뇌는 여러분의 선입견에 의해서 이건 아마 진화심리학하고도 관계 있을 텐데 우리 두뇌는 그 뱀을 경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뱀은 이렇게 생긴 건 뱀하고 뱀을 연상시키고 뱀이라는 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꿈틀거린다고 하니까 두뇌가 그냥 움직이도록 우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움직이죠. 그죠?
안 움직인다고 여기 주장할 사람이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뭐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거 우리 두뇌가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그런 거지. 그 잔소리 막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검은 점이라는 건 없을 텐데 여러분들 눈에 검은 점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눈에 뭐 파란 것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근데 파란 거 없거든요. 근데 파란 거 없는데 우리 눈에는 뭐가 돌아다니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뭔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순서대로 깜빡이를 하니까 뭐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만들려고 우리 눈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번 한번 또 살펴보죠. 보세요. 뭔가 우리 눈이 뭘 만들어냈어요. 파란 거를.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결국 두뇌가 만든 환상인데 사실 우리 의식이란 뇌 안에서 몰아치는 폭풍과 비슷해서 통제실에 앉아 모든 장면을 스캔하고 근육을 움직일 통제한 나라는 것은 없거든요. 나도 자아라는 것도 그런 환상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만드느냐 하는 것은 여기 설명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 전전도 피질이라는 여기 부분에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실험을 통해 보면 하나의 뇌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신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간질 환자 수술하기 위해서 뇌를 쪼개보면은 좌뇌와 우뇌가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서 둘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부부의 경우인데 사랑한다는 거는 마음도 있지만 또 증오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좌뇌, 우뇌가 합쳐졌을 때는 그걸 다 조화를 일으켜서 그냥 거기에 맞는 부드러운 행동인데 쪼개놓으면은 아내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두 가지 행동을 함께 하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하는데 칼 같은 걸 주면 위험하니까 닭다리를 놨더니 한쪽으로 끼어안아서 사랑하는 표시를 하면서 한쪽 손으로는 닭다리를 쥐어서 등허리를 찌르는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건 사실은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실 과정을 현재 신경과학이 설명을 못하고요. 아마 7월쯤에 대강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만 말씀을 드릴 테지만 어쨌든 신경과학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작하기를 이렇게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가요? 어떤 여자가 보이나요? 네,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려놓은 거는 그냥 트럼펫을 부는 남자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떤 여자가 보이고, 여기는 점을 많이 찍었더니, 달마시안 강아지가 보이고, 이거 유명한 루빈의 촛대입니다. 촛대인데, 촛대를 하나 그려놨더니 사람들은 다 여기서 어떤, 마주보는 사람을 다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우리 두뇌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죠. 여기는 이런 어떤 낫도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삼각형을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삐죽삐죽을 만들었더니 어떤 있지도 않은 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재밌는 건데 두 개가 같은 건데 요거는 꼭 직육면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약간의 그 조작이라면 여기에 있는 라인을 그냥 없애버린 거거든요. 우리 두뇌가 그런 걸 인해서 뭘 만들어내듯이 우리 두뇌 신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호와 이 반응들을 적당하게 처리해가지고 나라는 걸 있다고 만들어야 이 생물체가 살아가기가 아마 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만들어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만든 자아라는 것은 이 트럼펫 부는 사람이 뭐 신경이라 치면 거기 주변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림자, 여자 그림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현재 신경과학으로는 그 자아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두뇌가 무슨 장난하는지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고무선 착각이라는 건데 여기 인터넷 찾아서 그냥 여기 러브 핸드 일루전 치면은 요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요건 고무손이고 요건 제 손인데 사람 손인데 저는 그 몇 달 전에 실제로 이 뇌과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실험하는 걸 여기 지금 나오는 그림 실험을 쭉 봤는데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이 고무손을 자기 손으로 착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손은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무손은 두는데 이 고무손에다가 마치 그 내 손인 것처럼 이렇게 옷을 하나 입혀서 이 사람이 착각하기로는 이렇게 손이 연결된 것처럼 보여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건드려 줍니다.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건드리니까 진짜 손이 건드리셨죠. 그렇지만 진짜 손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고무손을 지금 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손은 건드리지 않고 요쪽 손만 칼 같은 걸로 하고 찌르면 이 사람은 자기 손을 찌르는 줄 알고 움찔거리기도 하고 아주 제가 텔레비를 본 걸로 놀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는데 전기 전도도를 재보면 실제로 엄청나게 높아서 그 두뇌가 신경이 긴장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 장면인데요. 네, 칼로 찌르면.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러니까 착각이 일어나서 다른 사물을 자신이 몸의 일부로 착각하는 현상을 고무선 착각이라는데 사실은 착각이 아니에요. 착각은 뭔가 잘못되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고무선 착각은 오히려 멀쩡한 감각과 정신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뇌가 종합해 처리하면 그것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실제로 그렇든지 말든지. 뇌가 고무선이 내 손이다. 그렇게 그냥 정해버리면 그건 그냥 내 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유의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인데 한번 이런 걸 보죠. 고무선 착각은 우리가 보는 것이 그 비시각적인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다른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우리의 뇌는 시각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시각 포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꼭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우세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각적인 효과를 줄여버리고 눈을 가려버리고 다른 감각에 의해서 그런 착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실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자가 눈을 가리고 장갑을 낀 두 손 사이에 고무선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험 보조자가 실험 대상자 왼손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다가 그 고무선을 건드린 동시에 오른손에 해당하는 곳에 자극을 주는 거죠. 한쪽 손은 실험자가 자극을 주고 왼쪽 손을 들어다가 고무선을 자기 손처럼 이렇게 자극을 주면 평균 11초가 지나면 고무선이 자기 손이 몸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실험 참여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실험에서 보는 것 때문에 이전 실험에서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보지 않더라도 착각이 일어납니다. 이성이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봐도 몸의 여러 감각기관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나온 결론에 따라 착각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실험을 마친 후 자신이 손을 가리키라고 했을 때도 고무선의 위치를 가리키는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착각이 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2004년 런던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고무선 착각을 일으킬 때 바로 요 운동, 요 전운동 피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느끼는 감각은 시각, 촉각, 고유감각 등 세 가지인데 전운동 피질은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통합해서 내 몸이란 감각을 형성하는 영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활성화됨으로써 내 몸의 외부의 구별도 하고 어떤 내 몸이란 감각을 형성하는데 이 부분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고무선을 자기 손이라고 느낀다면 고무선은 내 손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성적으로 고무선이 내 손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러면 사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도대체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적어도 아는 한 요 두뇌 이마 부분에 있는 전전두엽에서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또 거기에는 두뇌가 제멋대로 작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 전에 먼저 이게 이제 여기 전전두 피질이 뭐 하는지를 여기다 쭉 써놨죠. 여기 보면 뭐 도덕성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기타 통찰력, 남을 동정하는 마음, 그다음 책임감 뭐 이런 등등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자, 고무선 착각은 한 손이 가려진 상태에서 고무선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착각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두 손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손이 두 개가 있고 고무선도 있으니까 손이 세 개가 될 테죠. 근데 우리가 손이 세 개 아니라면 다 알거든요. 그럴 때도 고무선 착각이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 두뇌는 정말 장난꾸러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한번 살펴보죠. 자, 손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눈으로 자기 손을 확인할 수 있고 고무선은 가짜 손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뇌가, 머리가. 자, 고무선에서 감각을 느낀다면 우리는 손이 세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텐데, 한번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두뇌로 판단하면 안 되고 실험을 해볼 텐데, 그 실험의 이름이 비블 브락스 착각 실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블 브락스 착각은, 이 자포드 비블 브락스는 뭐냐면은 1세트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인데, 코믹하게 만드느라고 머리가 두 개니까 갈등이 있겠죠. 손이 세 개인 이런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런 걸 에일리언이라고 하죠. 근데 에일리언이에요. 그래서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머리가 두 개면 머리가 두 배로 좋은 게 아니라 뭐 충돌이 있고 하니까 실수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웃기는 짓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인간입니다. 어떻게 해봤냐, 이 실험을. 먼저 다 열어놓고 하죠. 자, 이제 고무선을 놓고 여기다가 가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고무선, 우리 진짜 손은 가려놓고 이렇게 그 옷을 입혀서 시각적으로 볼 때는 이 손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를 두 개를 작업을 하는데 여기 작업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자극이 이렇게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죠. 근데 이 사람이 보는 건 여기를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실험해 본 대로 고무선 착각이 일어납니다. 나는 요번에는 치웠어요. 요 손, 아까하고 다른 것은 요 가리는 거를 치웠으니까 손이 두 개거든요. 그리고 고무선을 칼이나 망치로 때리면은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실제로 피해요. 여기 그냥 이대로, 요것은 가짜 팔도 진짜처럼 느끼게 한다. 요 가짜 팔을 진짜처럼 느끼게 한다. 2009년. 스웨덴 카로린스카 연구소의 에리 어슨 박사 연구팀은 실험을 한 단계에서 진전시켜서 진짜 팔이 보이는 가운데서 가짜 팔을 칼로 찌르는 것을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몸의 피부에 흐르는 전기 전도들을 측정했더니 그 결과 진짜 팔이 칼에게 찔리는 듯이 피부 전기도 올라갔는데, 저는 이 실험을 텔레비에서 봤는데 아주 그냥 사람이 깜짝 놀라고 손이 세 개인데 두 개밖에 없는데 왜 이걸 찔렀더니 이렇게 느낄까요? 그거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고, 우리 뇌가 이 세 번째 팔의 존재를 내 손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뇌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내 팔 세 개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게 비블 브락스의 착각 실험인데, 이걸 왜 일어날까,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기를 어슨 박사 연구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뇌로는 붓으로 손을 건드리면서 느껴지는 피부 감각 정보가 들어오죠. 이와 함께 두 개의 손을 건드렸던 그 시각 정보가 또한 들어왔어요. 근데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 감각적 피부로 들어온 것과 눈으로 본 건 다르니까 그냥 우리 뇌가 타협을 해가지고 오른팔 두 개 있다고 하지 뭐. 그러면은 오른팔 두 개하고 왼팔 하나니까 그냥 팔이 세 개 있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그 결과 실험 대상자들은 팔이 세 개가 있는 것을 느낀다고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실험을 행했던 이 오슨 박사 연구팀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지금까지의 통념과는 조금 어긋나는데 이때까지는 우리 뇌에는 우리 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우리 뇌에 그려진 우리 몸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몸의 영향에 의해 모양이 결정된 것이라 과학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에어슨 박사 팀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뇌는 팔이 3개라고도 우길 수 있고 그렇게 우기면 실제로 고무선을 칼로 찌르는데 그냥 깜짝 놀란다는 거. 그럼 우리 두뇌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블 브락스 착각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그거는 전두엽은 우리 생각에 이성적 사유를 하니까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전두 피질인데 전두엽은 사실을 판단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주관하는 이성적 사유에는 문제가 좀 없는 건지 전두엽이 논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건 정말 옳은 거고 그러다 그러면 정말 그런 건지 전운동 피질이 고무성을 자기 손이라 착각하는 것처럼 전두엽이 판단해도 착오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 혹시 분별주의 한계가 아닐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을 두뇌가 나눠놓은 것인지 사실은 정말 하나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양자역학을 하면서 양자 얽힘에서 우주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모든 것은 기본적인 하나로 들어서 우주는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걸 두뇌가 나눠 놓은 건지 그다음에 현실은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죠. 정말 실제 하는 건지 두뇌가 마음을 만드는 건지 마음이 물질을 만드는 건지 이런 걸 등등을 우리가 한번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다 살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이성과 학정 표양 요것은 그 탐진치의 우리 마음에서 그 치심이 만드는 것은 이게 뭐냐면 없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그 불경에서 말하는 이해라면 여기서는 진심이 만들어내는 어떤 거짓된 세상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사회학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드레피스 사건을 잘 알 텐데요. 보불정에서 참패를 당한 후, 요건 그냥 읽을게요. 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같이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불란서에서는 반독일 감정이 높아졌고, 또 유대인에 대한 그 반유대주의도 온 유럽을 그 당시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날, 어느 날, 파리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가 길거리에서 문서를 하나 주웠습니다. 주웠는데, 그 문서는 불란서군의 정보를 담아서 적에게 유출하는 그런 문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그 문서를 작성한 자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암호명이 D예요. D라는 불란서군 장교가 독일에 프랑스군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주로 군인들이지만 딱 맞는 게 뭐죠? 독일 출신이고 유대인으로서 알프레트 드레피스라는 대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도 D니까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고 또한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아주 보불전에서 치렀기 때문에 증오하는 독일에서 온 그 가정, 그 이민자의 자식이니까 이게 바로 드레피스가 이런 걸 작성했을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믿는 것까지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이 참 이상합니다. 한번 여기 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법의학을
거의 확립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서 베르티옹이라는 과학수사의 선구자입니다. 우리나라도 과학수사연구소가 있죠. 그러니까 1894년 7월 12일 그 블란스 군에서는 과학수사의 선구자로 불리는 프랑스의 법의학자 알퐁스 베르티옹에게 드레피스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어요. 이 사람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필적을 감정하면은 적어도 이 사람의 법의학이라는 게 그 과학수사 그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그 감정한 내용은 맞을 겁니다. 근데 감정했더니 이랬어요. 간첩과 드레피스가 쓴 문서는 필체가 다르다. 이거는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다르면 다르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붙이냐면 다르긴 한데 그거는 드레피스가 의심받지 않으라고 일부러 필체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어떤 선입관 때문에 그런 말을 붙여요. 그래 놓고 나서는 또 이런 말이에요. 두 개의 필체를 검사해 봤더니 어떤 거는 비슷한 점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뭐 글 쓰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것도 비슷한 게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의견을 붙입니다. 그거는 드레피스가 적발됐을 때 누군가가 내 글씨를 흉내냈다고 주장하려고 비슷하게 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필체가 일체도 이 사람이 범인이고 일치하지 않아도 범인이고 무조건 범인인 거예요. 이게 당시에 과학자가 수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베르티옹의 두뇌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베르티옹의 감정에 따르면은 하여튼 무조건 하고 죄인인데 그런 걸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 확증 편향에 빠지면 자신이 믿음에 따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우리도 현실 세계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나는 공정하게 받고 굉장히 자세하게 봤다 하지만 아마 아니고 이 확증 편향에 따라서 나한테 좋은 거는 눈에 봤고 그게 확실히 맞는 거고 100가지 틀린 증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가 있으면 내 마음에 드는 게 맞다는 증거가 있잖아 하는 게 우리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계리에 그 장교의 제복을 벗는 불명예 제대를 공개적으로 시행을 해서 결국은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베르티옹이 그런 의견을 보냈으니까 뭐 그냥 종신형을 선고받아야죠. 근데 요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요까지도 그 베르티옹이 그냥 그런 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바로 이제 감옥살 2년 했죠. 드레피스가. 근데 2년 뒤에 방첩대장 조르지 피카르가 중령이 베르디냥 이스트라제 소령이 진짜 간첩을 밝혀냅니다. 진짜 간첩을 잡았어요. 근데 군 당국은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간첩인 소령을 무죄로 발명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대면 그걸 군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맞는 걸로. 그리고 간첩을 잡은 피카르를 군사기밀 누설죄로 체포해버립니다. 이게 불란서 군 전체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불란서 군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증거 자료를 몰래 복사해서 실어낸 어떤 신문이 있었는데 그 신문에서 드레피스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고 이제 진실을 밝히려는 운동이 벌어지는데 에밀 졸라 등 이런 사람들이 나는 고발한다 하는 그 제목의 그 글을 신문에 내고 그 석방 노력으로 이제 드레피스가 풀려나긴 풀려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에밀 졸라도 1년 징역을 선고를 받고 항소 중에 영국으로 망명했다가 귀국합니다. 근데 이 불란서 군 당국은 참 이상한 게 금방 내보내주지도 않습니다. 그 드레피스를. 한참 시간이 걸려갔다가 겨우 마지못해서 내주고 도로 대위로 복지시켜서 소령으로
이제 진급까지 하는데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냥 확상 늙은 상태에서 제대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 드레피스 사건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심이랄까요? 이게 독일인과 유대인을 증오하는 마음, 불란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이성적 판단을 다 가려버리고 조작하는 거라면 탐심이 만들어낸 예도 우리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 우리나라라든지 현대 문제보다는 왜냐면 그런 걸 갖고 오게 되면 우리들도 또 어떤 우리들의 학적 편향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봐 일부러 불란서 얘기를 끄집어냈고 탐심이 만들어낸 것은 제가 그 일부러 중국 역사를 한번 들먹거리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5월 그 동주라고 할 때 나오는 오나라 월나라 이 두 나라는 정말 원수지간이었죠. 오왕 함녀가 월나라를 쳐들어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으니까 오왕 부차가 소위 와싱 상담이 돼가지고 소나무 등골에서 자서 아주 결심을 한 끝에 군사력을 길러서 월나라를 정복을 하죠. 그래서 오랑구천을 사로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노예처럼 끌고 오는데 그때 이 월왕구천 밑에는 지혜로운 신하들이 같이 따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서 월구천이 오나라의 그 왕의 그 환심을 사게 만들고 오나라 왕이 경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그 오나라에도 지혜로운 신하가 있으니까 그게 오자서인데 오자서가 계속해서 오랑구천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뇌물을 줘서 백비라는 사람한테 백비도 뛰어난 장군이에요. 줘서 그 오랑한테 유리하게 그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걸 시행하도록 만들고 그 오자서가 아니라 오부차의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백비는 뇌물을 잔뜩 받고 계속 월구천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서 월구천이 결국 월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데까지 공을 세웁니다. 거기서 소위 상단이라서 쓸개를 맛보면서 월구천이 군사를 거느린 다음에 오부차가 외국 원정을 간 틈을 타서 오나라 수도를 급습해가지고 이제 오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나라가 오나라를 병합한 다음에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냐면 사마천 사기의 백비거든요. 그럼 백비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 죽을 거라는 걸 우리 같은 사람은 보면 알 텐데 아는데 자기는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탐심이 그렇게 눈을 가려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뻔한 일인데도 이 사람은 그냥 한사코 돈 받고 오랑구천한테 유리한 일만 하는 거예요. 탐심이 만든 세상만 백비가 보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탐심과 진심, 드레피스 사건은 진심이라면 백비 사건은 탐심일 텐데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두뇌가 우리한테 만들어서 우리가 살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 때 탐심과 진심과 치심에 의해서 진짜 그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현실을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를 홀로그램과 그 블랙홀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의 그 가상현실일지도 모른다.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테슬라 모터스 CEO인 앨런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에서 진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증거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 가능성은 10억분의 1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죠? 거의 가상현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라고 해서 사이언스 타임스 2017년 3월 14일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말은 이미 제가 강의했던 건데 홀로그램 유니버스 같은 뜻의 말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며 가상현실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우리 두뇌가 만든 하나의 작품에 불과한 것으로서 우리 현실 영화 매트릭스와 다름없다는 것인 거고, 현재 개발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만 놓고 보더라도 인류는 장차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우리 눈이 떠져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매달렸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시하게 생각했다고 눈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눈이 떠졌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걸 내가 놓쳤구나 하는 것이 있을 건데,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두뇌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업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끌려온 생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상 캐릭터, 이건 고무선 착각이랑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헤드셋을 쓰고 이 사람이 요 안경 안에는 이런 그 버추얼 가상 몸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둘 다를 덩어리를 자극할 때 실제 자극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가상의 어떤 버추얼 가상의 몸이 자기 몸이나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다 뗀 다음에 여기다가 뭐 칼로 찌른다든지 하면 이 사람은 깜짝 놀라니까 고무선 착각이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유산도 이제는 이건 중국의 경우에 아직은 뭐냐면 그 병마용이 있는 진시황 무덤을 앞으로 발굴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 사진을 찍어서 하나의 가상현실로 만들어내면은 그냥 이런 그 안경만 쓰면은 그 땅속에 있는 걸 다 보는데 뭐 발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화유산도 우리가 구경하게 되면 현실로 보일 겁니다. 현실과 가상현실이 그렇게 확실히 구분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상현실로서 통증을 완화시킨 실제 실험의 예인데, 가상현실 기술이 통증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1990년 중반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미 워싱턴대 인지심리학과 교수 헌터 호프만 박사는 스노우월드라는 컴퓨터 게임을 통해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화상 피해자들의 통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 게임에 몰두함으로써 이 사람이 통증을 없애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적어도 이게 유물론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물질은 모두가 그 존재를 부인하고 하는데 그 판단은 정말 옳을 건가. 그래서 그 물리학자 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이 휠러인데, 휠러는 참여 우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지성을 가진 인간이 참여하지 않는 우주는 의미 없다고 말했으면서도 이 사람은 그 양적학에서 말하는 관찰자의 의식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맞는지 안 맞아요? 저는 이 세계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적학의 진적인 사실을 볼 때는 정말 허구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는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라이프니츠 생각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생각에 동의해서 양자각적인 그 양자 현상을 보면은 우리가 만드는 세계는 그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다가도 라이프니츠 생각에 동의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 라이프니츠 생각이란 뭐냐면 이 세계는 환상일 수도 있고 모든 존재는 꿈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이들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여기 탁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우리가 환상에 현혹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입증되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냥 평소에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니까
이거 어떻게 부정하겠냐. 그런 이유로 자기는 이 세계를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과연 옳을 건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록 하죠.